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AMX-11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1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1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1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앤 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기관 총 7.62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 양용 장갑차 K-21-5 도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에프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 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들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 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탄약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는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해시태그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 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기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의 수직발사 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나 미래전은 전자전의 우세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하지만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보유에 따라 기술력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전자전 체계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방산의 모든 면에서 골고루 발전한 몇 안 되는 나라이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시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판매국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국산 전자전 장비의 시초는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그 최신 기술은 창공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그 기술은 그대로 KF-21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가 지난 40여 년간 급속히 진행됐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단초가 된 제품은 ALQ-88K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베트남전 참전 후 미국이 최상위급 동맹국에만 제공했던 하이급 전투기 F4 팬텀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해당 전투기에 장착할 전자전장비만은 최상급 기밀 기술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매된 F4 팬텀은 197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로 꼽혔지만 점점 고도화돼가는 대공미사일을 제밍, 장비 등의 보호 없이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ADD는 국내에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앞서 1970년대 개발을 개시해 1980년대 완성된 합정용 제밍 장비 ULQ-1112K를 개발한 경험이 있던 ADD가 사업을 주관했고 시제품 제작은 LIGNX1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맡았습니다. 함정용 제밍 장비인 ULQ-1112K를 국산화했던 당시 상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자전 기술에 대한 원천 노하우가 없던 우리 당국이었지만 언제까지나 외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와 군은 우선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국 환경에 맞게 개량 개발을 시도합니다. ADD가 사업을 주관하고 금성정밀공업이 제품 완성을 맡으면서 탄생한 제품이 ULQ-1112K였습니다. 당시 주요 초계함 및 호위함 등에 장착돼 적에 대한 미사일에 무방비였던 우리 해군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ULQ-1112K는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개량 개발한 탓에 우리의 작전 환경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국산품인 만큼 기능 면에서도 해군의 요구도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이나 정부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금과 시간만 허비한다는 이유의 국산화에 폐해성을 들어 수입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국산화에 노골적인 반대를 표하는 세력들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과 같은 방산 강국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 해군은 국내 최초의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ULQ-1112K가 아닌 수입 전자전장비를 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외산 장비명은 APCS-1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또다시 외산에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해외의 APCS, 이 제조사가 경영상 문제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고장이 나도 수리조차 받지 못하면서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APCS 2등으로 꼴머리를 앓게 되자 국산화를 반대했던 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군은 다시 국산 전자전장비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해병 612 그 덕분에 전자전 분야에서 기념적인 사업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최초로 외산 제품 개량이 아닌 순수 국산 기술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장비가 2000년 개발 완료된 전설적인 LQ200입니다. 별칭으로 소나타 SONATA라고도 불립니다. ADD와 LIGN-X1은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을 소나타에 웅축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의 전파를 탐지하고 신호 특성 및 위협도를 분석하는 정보탐지 기능 ESM, 또 아군 함정을 향해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해 고출력 방해 전파를 쏘아 아군 함정을 맞추지 못하도록 제밍하는 전자공격 기능 ECM을 겸비했습니다. 자체동 조형 방향 탐지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고, 또한 대기 중에 복잡하게 나타다니는 각종 전자파 신호들 사이에서 미사일, 전자파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내는 징표 분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정 미사일, 레이더 등의 주파수를 교란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방해 전파, 주파수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맞춰주는 저공성 제밍 기술, 또 방해 전파를 고출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중빔 배열, 송신 기술도 개발해 소나타에 구현했습니다. 특히 2000년 711월 우리 해군의 구축함인 강원함 등에 소나타를 장착해 정박시험 및 해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원함을 쫓던 여러 대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제밍 공격으로 무력화됐습니다. 강원함을 쫓던 레이더들이 소나타의 방해 전파를 받아 소나타 시제품의 시험평가 당시 참관했던 관계자들은 뛰어난 성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산 제품 소나타는 개발진의 바람대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성능 면에서 호평을 받으며 현재까지 사용될 정도로 롱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로 들어갑니다. ADD와 금성정밀 LIGN-X1은 약 7년에 걸친 각고이지 노력 끝에 1990년대 초에 완성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제품 완성에 성공했지만 공신력 있는 시험평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데 당시 미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평가 요청에 거부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ADD와 금성정밀은 국내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육군이 보유한 나이키, 호크 미사일을 대상으로 제밍 및 회피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당시에는 우리 기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곳들이 많아 시험 비행을 진행할 파일럿을 구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1991년 7월 대구기지에서 공군 제11전투 비행단이 비행시험 인증을 진행합니다. 무려 중력의 무려 9배에 이르는 구지의 혹독한 중력 가속도로 비행시험이 진행됐고 F4 팬텀 및 F16 전투기 등에 장착해 총 32회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시험은 시험 전투기 1대가 동시에 무려 8대의 미사일과 교전하는 다중위협 시험 방식이었습니다. 무려 1대 8의 대결에서도 시험용 비행기는 무사히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해당 전투기를 겨눈 미사일의 레이더는 ALQ-88AK의 방해 전파를 받고
완전히 추적 기능이 차단되는 상태에 이르는 퉁 ALQ88AK의 실전적 성능이 입증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껍데기만 조립해 만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ADD와 금성정밀은 핵심 부품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SW까지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덕분에 한층 성능이 향상된 ALQ88AK를 후속으로 개발해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 등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개발 당시에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용 비행 프로그램 OFP까지도 국산화했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이 축적된 상태로 부품의 국산화율도 약 70% 가격 기준에 이르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육군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도입된 전자전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대체해 ADD와 LIGN-X1이 2005년-2011년 육군의 지상전술용 전자전장비를 개발해 지상전자전체계를 전방에 보급하면서 우리 군은 적의 지휘통신망을 수집하고 통신을 교란시키는 능력을 한층 향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1991년 일명백 두금강 사업을 통해 백두정찰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정찰기에는 적의 전자장비 주파수 대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전자정 보수집 ELINT 기능과 적의 통신 등을 감청하는 기능 COMINT 등이 갖춰졌습니다. 다만 해당 정찰기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호급 800XP인 탓에 내부가 협소해 근무자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꼈고 장비 탑재량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백두정찰기의 ELINT 및 COMINT 장비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말도 못할 정도였고 제약도 많았고 성능도 부족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장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전력의 차질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군은 일명 701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1만 2018년 총 4천여억 원을 투자한 102척의 능력보강 1차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신호정 보수집 장비로 개발했습니다. 주로 북한 및 주변국의 현대화된 통신 전자장비 신호와 미사일 발사,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 별구역 침범, 계기 신호와 염신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군용기의 방공식 별구역 침범, 항공모함 추적 감시에도 사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102척의 능력보강 2차 사업이 2026년 말 완료되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주로 미국 및 유럽에 의존해오던 공중 기반의 전자정보 수집을 독자적인 국산 기술로 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40여 년간 전자전 사업에 투자해온 정부와 LIGN-X1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시장 전자전 체계의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는 해외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로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전자전 항공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 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가니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 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RIN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2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우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 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 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 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 무기 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공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 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 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모우 모리스 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모우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분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의미였지만 장중모우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NEC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모우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돼 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술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 240엔이었던 N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늘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의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1000명 중 1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많은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의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분야의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기를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하는 가전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데 이는 고부가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천원을 벌고 누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지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 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 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의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 만 달러 약 69조 원, 영업이익 6,450억 만 달러 약 28조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모우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모우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 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의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길을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 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슬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 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